여러분 청양고추 좋아하시죠? 근데 이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독일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송이 버섯을 먹을 때마다 이탈리아 기업이, 팽이버섯이나 양파, 양배추를 먹을 때마다는 일본 기업이 돈을 벌고 있어요. 엥? 내가 먹은 건 다 국내산이던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디서 재배했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물 품종에도 종자에도 저작권이 있거든요. 어떤 품종을 재배하고 싶으면 그 품종을 개발하고 종자를 공급하는 쪽에다가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막 고려시대처럼 옷 소매에다가 목화씨 숨겨오면 되고 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 작물을 재배하는데 매년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그냥 한 번 사온 씨앗으로 다음 세대 또 심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불가능한지 현대의 품종 개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농경의 역사는 곧 품종 개량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주요 작물들이 야생종이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먹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십 년에 걸쳐 개량이 되면서 지금처럼 먹을 게 많은 풍성한 모습으로 변신!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 거죠. 전통적인 품종 개량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작물을 기르다가 우연한 돌연변이로 더 맛있고 푸짐한 놈이 나오면 이걸 모아다 다시 심어요. 그러다 또 더 좋은 녀석이 나오면 걔네 위주로 심고 또 골라서 심고 이러다 보면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유전 형질만 남아서 하나의 품종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진화의 원리 중 가장 대표적인 자연 선택을 갖다가 인간이 통제하는 건데 이거는 뭐 진화론이나 멘델의 유전 법칙 같은 거 등장하기 전부터도 우리 인류가 본능적으로 내지는 직관적으로 그 원리를 깨닫고 꾸준히 해오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아지 풀이 조가 되고 유채가 배추가 되고 감자와 아몬드에서는 독성이 제거된 거예요. 동물도 예외가 아니라서 멧돼지는 돼지가 되고 늑대는 개가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냐? 유전학과 생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만큼 당연히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1년에도 수백 가지의 새로운 작물 품종들이 개발, 세계 시장에 소개되고 평가받고 도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롭고 상품성 높은 품종들이 전 세계로 도입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이 종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 고급 연구 인력과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주요 선진국과 해당국 기업들이고요. 근데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드시죠? 종자 이거 뭐 처음에만 로열티 주고 구입한 다음 그거 씨 받아서 또 심고 또 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농민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품종 작물들이 이런 식으로 재파종을 하면 다음 세대부터는 냉해나 병충해에 쓰러지거나 잘 자라더라도 열매가 별로 열리질 않아서 도저히 내다 팔 수가 없어지거든요. 종묘회사에서 종자 재탕을 막기 위해 뭔가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멘델의 유전 법칙 선에서 정리 가능한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형질로 고정시킨 부계 순종과 모계 순종을 따로 개발, 얘네를 서로 교배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진 잡종 1세대 종자를 판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자를 개발해서 판매하면 여러 이점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를 통해 원하는 형질만을 얻을 수 있고 균일한 상품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성 동형 접합과 열성 동형 접합 사이에 교배가 일어날 경우 우열의 법칙에 따라 양친의 유전자 중에서 우성 인자만이 확정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제 보너스로 잡종 강세 현상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한 부모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보다 다소 차이가 있는 부모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 질병 저항력이나 생식 능력, 생장 능력 등에서 더 우수한 자손이 태어나는 현상인데요. 식물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런 잡종 강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부러 잡종으로 만든 종자를 판매해야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최대한 가져갈 수가 있죠. 함정은 이게 딱 첫 세대에만 한정된다는 것. 잡종 1세대 종자에서 나온 잡종 2세대 종자로 재파종을 하면 아까 말한 이점들이 전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1세대 때는 숨겨져 있던 열성인자끼리 접합을 해서 원치 않는 형질이 발현되기 때문에 작물의 생장이나 상품성이 균일하지
발전하지 않고 1세대 때 있던 특징들이 희석돼 버려요. 거기다 같은 유전자들끼리 자가수분을 하거나 근친 교배를 하니까 잡종 강세의 효과가 없어서 작물의 수확량이나 생존율 자체에서도 1세대 씨앗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정리하자면 일부러 잡종 1세대 종자만을 판매함으로써 높은 상품성과 수확량을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매년 새로 종자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잡종 1세대 형태로 판매하기 힘든 작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 인위적인 타가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단일 종자로 육종할 수밖에 없고, 딸기나 포도는 뿌리나 줄기를 땅에 다시 묻어서 사과나 귤은 가지를 접목해서 번식시키기 때문에 종자나 묘목을 매년 다시 사도록 유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토대가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품종보호권이라는 게 강력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작물의 출하 단계에서나 묘목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의 허가 없는 불법적인 증식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유전자 감시까지 동원해 시즌마다 단속을 돌기 때문에 결국 다 걸립니다. 국내에 판권이 없는 외국 품종의 경우에도 수출하는 과정에서 통관 거부를 당할 수가 있고요. 여러모로 일종의 원천 기술이라고 볼 수도, 음악이나 영화 저작권이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작물 품종들은 얼마나 경쟁력을 가졌고 또 발전하고 있을까요?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했듯 우리가 흔히 먹는 곡물이나 채소, 과일들이 알고 보면 외국에서 개발됐거나 외국에 판권이 있는 품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나 버섯 등 한국인에게는 필수나 마찬가지인 채소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먹으면 그만이지 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외국 품종에 대한 의존율이 가장 높은 건 특히나 과일 분야로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감귤류 품종들이 사실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 요 몇 년 새 인기인 샤인머스켓도 일본 품종일 정도로 외국 품종의 점유율이 높아요. 이뿐만 아니라 사과 같은 경우 여러분 부사, 아오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충주사과, 영천사과 하는데 사실 얘네도 혈통적으로는 대부분 일본 품종입니다. 배도 마찬가지로 나주배라고 해서 이게 나주 토종 종자가 아니에요. 일본 품종인 신고배가 아직도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제일 의외인 건 역시나 감귤인데 제주 감귤 농가에서 재배하는 감귤 품종 중 거의 94%가 일본 품종입니다. 포도도 감귤만큼 외국 품종 점유율이 높아서 국내 품종이 거의 없고요. 다만 과일들의 경우에는 판권이 만료되거나 등록 안 된 품종들도 많아서 무조건 로열티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다행인 부분이죠. 이외에도 특용작물인 버섯이나 꽃 같은 화훼 작물들도 외국 품종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 꽤나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한 채소 분야도 양파나 토마토처럼 여전히 외국산이 강세를 보이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심으면 수십 년씩 가는 과일 쪽이랑은 달리 이쪽은 품종 갱신이 빠르게 되는 편이라 국산화율과는 별개로 로열티 비용이 상당히 꾸준하게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미 지적재산권 개념의 중요성을 깨닫고 종자의 개발과 상품화에 주력했던 유럽, 미국 등 기존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 등을 거치며 그저 배고픈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됐으니까요.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뭐 일본처럼 맛있는 품종 개발할 짬입니까? 통일벼 같은 거 만들어서 생산량이라도 확보하고 국민들 배부터 채워주는 게 먼저죠. 여기에 또 하나 IMF 위기가 뼈 아팠는데요. 당시 국내 대표 종자 기업으로 손꼽혔던 4곳의 회사가 모두 외국 기업에 팔려나가면서 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종 종자나 육종 인력들까지 외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청양고추가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 팔려나간 대표적인 케이스로, 본래는 순수 국내 개발 품종으로서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 중앙종묘가 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IMF 때 중앙종묘가 멕시코 기업 세미니스에, 이후 세미니스가 미국 기업 몬산토에, 그리고 최근에는 몬산토가 독일 기업 바이엘에 인수되면서 뜬금없이 독일로 판권이 넘어가 버렸죠. 그런데 사실 한국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닙니다. 종자 산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20세기 말부터 다국적 식량 기업과 화학 기업들이 종자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거대 기업들은 강력한 신기술에 투자하고 개발하는 한편 세계 각지의 영세 종자 기업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하며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죠. 현재 전 세계 종자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7개의 기업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독과점 수준입니다. 반도체다 전기차다 하면서 세계를 지배할 만한 여러 기술들을 거론하지만 사실 식량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미래에 있을 식량 부족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 기업들의 권세가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종자의 육종이 이렇듯 거대 기업 간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변화하면서 첨단 유전공학과 화학공학까지 동원되어 다양한 신품종과 비즈니스 모델들도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로 특정 생물종의 DNA에 다른 종에서 가져온 유용한 DNA를 삽입하여 개발됩니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최초로 상용화, 이후로도 수많은 작물들의 유전자 삽입 기술이 적용돼서 오늘날에는 콩, 옥수수, 목화, 유채 등의 작물에서 GMO 작물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쪽에서 정평이 난 기업이 지금은 바이엘에 인수된 몬산토입니다. 1970년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초제를 개발한 뒤 1996년에는 이 라운드업의 내성을 지닌 유전자 변형 품종, 즉 라운드업 레디 시리즈를 같이 출시해서 제초제와 곡물 종자를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했죠. 지금도 미국에서 재배되는 콩 90%, 옥수수 80% 이상이 몬산토의 GMO 품종일 정도, GMO 식물의 재배가 금지된 나라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몬산토의 작물들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전자를 삽입하는 것을 넘어 아예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응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들어보셨죠? DNA에서 특정 부분만을 잘라내고 접합하고 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다른 종의 DNA를 쑤셔 넣는 대신 원래 DNA에서 특정 기능만 비활성화시키거나 염기서열의 위치를 더 정교하게 타겟팅해서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의 유전자 삽입 방식보다 성공률도 높고 안전성도 높다는 게 중론이라 이미 여기저기서 기존의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닌 유전자 편집 작물이 개발되어 실제로 재배되고 시판되기 시작한 상황이죠. 이렇듯 작물의 품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천 기술이자 무기입니다. 그저 로열티 비용이 나가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넘어서 품종의 개발과 보호는 식량 안보로 직결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산업이에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도 요 근래 품종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품종이 대부분이었던 딸기가 이제는 90% 이상 국산 품종으로 대체됐고, 키위나 버섯 그리고 장미 같은 원예 작물 등에서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이라는 관점을 떠나서 보더라도 종자 시장이 몇몇 거대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튼튼하고 맛있는 수확량이 많은 종자를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병충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나친 품종의 단일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나 인위적으로 변형한 유전자로 인한 유전자 오염 등 향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확신할 수 없는 여러 부작용들도 따라오니까요. 선원 여러분들도 밥 먹을 때 한 번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품종의 작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